한지은은 출판사 편집부 창가 자리에서 마지막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3년째 담당하고 있는 인문학 시리즈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저자들로부터 받은 감사 카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부장님도 지은 씨 덕분에 우리 부서 실적이 올해 최고야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남편분께서 기다리시겠어요. 동료의 배려 어린 말에 지은은 가방을 챙겨 들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다. 오늘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오상민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오늘 꼭 오라고 하시던데. 준비됐어? 상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지은을 대할 때 어딘가 어색해했다. 네, 금방 갈아입을게요. 지은은 옷장에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시댁에 갈 때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마치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격식을 차려야 했다. 차 안에서 상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30분간의 침묵 끝에 도착한 시댁은 3층 단독주택으로 1층에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이, 2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다. 왔구나. 시어머니 오명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의 인사는 언제나 그랬듯 건성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깍듯이 인사하자 명희는 지은의 손을 훑어보며 말했다. 손이 또 거칠어졌네. 책만 만지작거려서 그런 거야. 여자가 손이 이러면 어떡해.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 오지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형수, 요즘 뭐 하세요? 또 책 만드나요? 지연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네, 인문학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 어려운 책들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걸 사나요? 요즘은 다들 유튜브나 보지. 지연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명희가 차를 따르며 거들었다. 지연이 말이 맞아. 요즘 누가 그런 딱딱한 책을 읽냐? 지연이는 벌써 쇼핑몰로 월 매출 3천만 원 넘겼는데. 와, 대단하다. 상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은 찻잔을 들고 조용히 차를 마셨다. 입에서는 쓴맛이 돌았다. 그런데 지은아. 명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애 계획은 없니? 나이도 이제 30 넘었는데.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다. 아직 준비가 뭐가 필요해? 책에만 파묻혀 사니까 애도 못 낳는 거야. 여자가 일만 하면 어떡해. 상민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요. 일한다고 핑계 대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안 하고. 내 쇼핑몰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중에 애 낳아도 계속 할 수 있고. 형수는 맨날 회사 나가야 하니까 힘들겠어요.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화장실 좀. 그래. 지은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세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다. 상민아, 너도 지은이한테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 문제는. 지은이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뭐가 있어?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하는 거야. 특히 우리 집 장손 며느리인데. 지은이 다가오자 대화가 뚝 끊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 맞다. 지연아, 내 쇼핑몰 얘기 좀 더 해봐. 요즘 온라인이 대세라면서.
명희가 화제를 돌렸고 지연은 신이 나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상민은 말이 없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아까 어머님 말씀에 대해서. 뭐? 애 얘기요. 저도 고민이. 그냥 어머니 성격 알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상민의 대답은 성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민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회사 업무 좀 봐야 해. 지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마치 한 편의 악몽 같았다. 출판사에서 느꼈던 성취감과 보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15일. 시어머니는 책에만 파묻혀 사니까 애도 못 낳는 거야 라고 말했고, 시누이는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요. 일한다고 핑계 대면서 라고 한다. 남편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기는지 자신도 잘 몰랐다.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밤늦게 상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지은아, 자. 아직 안 자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네.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이렇게 작아져도 되는 걸까? 3년간 쌓아 올린 일의 성과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뿐이다. 2주 후 지은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우수편집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어요. 부장님의 환한 미소와 함께 전해진 소식이었다. 지은이 기획하고 편집한 인문학 시리즈가 업계에서 호평을 받으며 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결과죠. 3년간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까.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가족분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퇴근길에 지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집에 도착해 상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오빠,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상? 우수편집자상이요. 제가 담당한 책들이 인정받아서. 그래. 축하해. 상민의 반응은 예상보다 담담했다. 하지만 지은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시상식에 가족도 올 수 있대요. 오빠도 와주실 거죠? 시상식? 언제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요. 상민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날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 지은의 미소가 조금 흐려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 주말 시댁에서는 지연의 쇼핑몰이 월 매출 5천만 원을 돌파했다며 작은 파티를 열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상민이 지은의 수상 소식을 언급했다. 그런데 지은이가 상을 받는데요. 상? 무슨 상? 명희가 관심 없는 듯 물었다. 편집 자상인가 뭔가. 책 만드는 거로. 지연이 킥킥거렸다. 네, 우수 편집 자상이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뭔데? 돈 주는 거야? 명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상금은? 많지 않지만 있어요. 얼마? 100만 원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가 지연이 터져나오듯 웃었다. 100만 원? 형수, 저는 하루에 그것보다 더 벌어요. 명희도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그걸로 상이라고. 지연이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데 말이야.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일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 그래봤자 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니?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요즘 시대에 누가 책을 읽어? 다들 스마트폰만 보는데. 형수는 돈도 못 벌고 시간만 버는 거예요. 지연이 술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뭐? 현실을 봐야지. 지연이 봐, 집에서 쇼핑몰 하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게 진짜 능력이야. 명희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했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요즘은 실용적이어야 해. 책 만드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은은 숨이 막혔다. 3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이 업계에서 인정받은 성과가 이렇게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상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명희가 아들을 바라봤다. 상민은 잠깐 지은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저도 실용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그런 별것도 아닌 일에 매달려서 뭐해? 애나 낳고 살림이나 잘해. 명희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연이 추가로 한마디 더 했다. 맞아요. 형수 나이가 벌써 32인데 언제까지 그런 취미 생활 할 거예요? 취미 생활.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화장실 좀. 지은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지연의 자랑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달 목표는 7천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억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지은은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서 고개를 묻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한참 후에 나와 보니 분위기는 여전했다. 아무도 지은이 없었던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지은아, 앉아. 명희가 지시했다. 너도 지연이 좀 배워.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옛날 방식으로 살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애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 너희 또래는 다들 애가 둘씩 있어. 지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애 낳고 잘 살던데. 일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민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아까 그 말들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뭔 말? 제 상 받는 거 가지고. 아, 그냥 어머니들 방식이야.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별 뜻 없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잖아. 이해해줘. 그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일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민이 잠깐 입을 다물더니 대답했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메모장을 켰다. 2024년 3월 29일. 시어머니 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니? 라고 말했고, 시동생은 형수는 돈도 못 벌고 시간만 버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책 만드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말했고, 남편은 실용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3년간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산 것이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받았던 모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이 결혼은 나만의 수치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혼 전에는 독립적이고 당당했던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월요일 오후 지은은 절친 유가영과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가영은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 날카로운 직업적 감각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 비친 지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은아, 너 진짜 많이 야위었다. 가영이 찬찬히 지은을 살펴보며 말했다. 3년 전 결혼식 때의 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는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 있었어? 시댁에서 또 뭔 일 있었지? 가영의 예리한 눈이 지은의 표정을 읽어냈다. 방송 취재를 하며 갖춰진 직감이었다. 지은은 처음엔 망설였다. 가족 이야기를 외부에 털어놓는 것이 꺼려졌다. 하지만 가영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시선을 받으니 결국 입이 열렸다. 가영아, 나 진짜 힘들어. 뭐가? 시댁에서. 날 완전히 무시해.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우수 편집 자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봤어야 해. 시어머니 표정을. 그게 뭔데? 돈 주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 마치 내가 한심한 일이나 하는 사람처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신우이는 더했어. 100만 원? 저는 하루에 그것보다 더 벌어요라면서 비웃었어.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니? 현실을 봐야지. 취미 생활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어. 내가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어. 지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제일 화나는 건 상민이야. 내 남편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오히려 실용적인 게 좋은 것 같다고 했어. 내 편을 들기는커녕 시댁 편에 서더라고. 가영의 두 손이 주먹으로 변했다. 지은아,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인격살인이야. 인격살인? 그래, 너의 정체성과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야. 집단 괴롭힘이고. 가영의 목소리에는 기자 특유의 분노와 정의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취재하면서 보는 가정폭력 케이스랑 똑같아. 신체적 폭력이 없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학대받고 있는 거야.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가영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가족이면 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가영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아, 똑바로 봐. 너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 그냥 왕따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집단으로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왕따라니. 맞아, 왕따야. 학교에서 애들이 한 아이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시댁에서 너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야. 가영이 노트를 꺼내더니 펜을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전부 다. 기록을? 왜? 증거야, 증거.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해. 지은이 깜짝 놀랐다. 법적으로? 설마 그 정도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정도야. 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아, 넌 지금 매주 고문받으러 가고 있는 거야. 시댁에 갈 때마다 정신적으로 짓밟히고 돌아오잖아. 가영이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너 요즘 체중 얼마나 빠졌어? 한 5kg 정도? 식욕은? 거의 없어요. 잠은? 새벽 2, 3시에 자고 대여 4시에 깨요. 계속 뒤척이고. 악몽은 꾸지 않아?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멀쩡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지은아, 너 지금 전형적인 우울증과 PTSD 증세를 보이고 있어. 가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봐, 여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증후군. 불면, 식욕 부진, 자존감 저하, 무기력감. 너한테 해당하는 증상들이 다 나와 있어. 지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상태가 의학적으로도 비정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은아, 너 지금 피해자야. 그걸 인정해야 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그런데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민이는 절대 내 편이 안 될 것 같고, 남편이 내 편이 안 된다고. 그럼 그 남편도 가해자야. 가영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방관자도 공범이야.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건 더 큰 배신이지.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민이었다. 받지 마. 가영이 말했다. 왜? 지금 내 상태로 그 사람과 대화하면 또 상처받아.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해. 지은이 전화를 거절했다. 지은아, 오늘부터 시댁 안 가. 그럴 순 없어. 왜 없어?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왜 가야 해?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면 뭐? 며느리라고 해서 맞아도 되고 욕먹어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가영이 지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너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가영의 말에 뭔가 깨달음이 스쳤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오늘 저녁에 친정 가. 어머니한테 전부 얘기해봐. 친정에? 그래. 내 편이 될 사람들이 필요해. 혼자서는 못해. 그날 저녁 지은은 가영의 조언대로 친정을 찾았다. 어머니 한도연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지은아, 얼굴이 왜 이래? 살이 확 빠졌네. 아프니? 엄마.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은이 시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다. 잠깐만 지은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왔다. 낡은 일기장 같은 수첩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결혼한 후로 엄마가 기록한 거야. 지은이 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다. 빼곡한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21년 5월 3일 지은이가 전화로 울먹이며 시어머니가 내 요리를 친구들 앞에서 비웃으셨다고 함. 목소리가 많이 상했음. 2021년 6월 20일 신우이가 내 옷차림을 보고 촌스럽다고 했다며 화냄. 자존감이 많이 상한 듯. 2021년 8월 15일 시댁에서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말을 계속 들었다며 스트레스 받아함. 눈이 많이 부었음. 2021년 11월 10일 시댁에서 돌아온 후 3일 동안 식사를 거의 안 함.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음. 2022년 1월 2일 신정인데도 시댁에 가기 싫어함.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함. 2022년 3월 10일 신우이가 형수는 살림에 소질이 없다고 했다며 밤새 울음. 정말 걱정됨. 2022년 7월 25일 시댁에서 돌아와서 계속 멍하니 있음. 말을 거의 안 함. 2022년 12월 31일 연말인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음. 내년에도 이래야 하나라고 중얼거림. 지은은 수첩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일들까지 어머니가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엄마, 왜 이런 걸? 너는 말을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아. 시댁 갔다 올 때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처음엔 혼자 적응하겠거니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점점 심해지는 게 보여서 기록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이라니? 지은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며느리라고 해서 이런 걸 당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만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딸로 키웠는데 지금 너 모습 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참기만 하면 해결되니? 3년 동안 참았는데 더 심해졌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딸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다. 이제 참지 마라. 내가 살아야 한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상민이는 절대 이해 안 할 것 같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기 와이프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니. 이런 게 남편이야? 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지은아, 일단 증거부터 더 모아.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든 걸 기록해둬야 해. 증거를 왜?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 이혼?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이런 시댁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 내가 죽어. 어머니의 말이 지은에게는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어머니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이 뭐야?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가 지은을 꽉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도울게. 너 혼자 감당하지 마.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친정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어릴 때 자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에 깨어 창밖을 내다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가영이가 알려준 상담센터 전화번호야. 그리고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 지은이 메모지를 받아보니 손이 떨렸다. 진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때야. 엄마도 함께 싸울게. 어머니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투지가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머니랑 얘기했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3년 동안 다 기록해 두셨더라고. 정말?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그리고 나 결심했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잘했어, 지은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했잖아. 정말 부탁할게. 당연하지.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가정 분야 전문가 있어. 소개해줄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가영이 며칠 전에 준 것이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
특히 시댁 사람들과의 대화는 빼먹지 마. 핸드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지었다. 증거. 그 순간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받아들였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당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며칠 후 지은은 강남역 근처 30층짜리 빌딩 안에 법무법인을 찾았다.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변호사 강서영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정확히 오후 2시에 지은을 맞았다. 앉으세요. UPD님한테 미리 이야기 들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가족법 관련 서적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여러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의 지속적인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깊은 고통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민하다고요? 서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실 이런 상담을 받는 것도 처음이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은 씨, 일단 증거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정리해둔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어머니가 기록해둔 일지의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녹음 파일들. 서영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지은 씨,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라고 하기엔. 아니에요. 법적으로 명확히 정신적 학대에 해당해요. 서영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 사회적 고립 시도, 자존감 파괴, 가스라이팅.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 패턴이에요. 서영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의 명확한 법적 명칭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다. 가스라이팅이요? 네. 다들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무 예민해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남편분이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던데요.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상민이 자주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서영이 법조문을 인용하며 설명했다. 판례상으로도 계속적인 정신적 학대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있어요.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영이 메모지에 체계적으로 적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녹음 자료를 더 수집하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좋지만 더 구체적인 모욕적 발언들이 담긴 것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요? 최소 20-30개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중요해요. 문자는 거의 안 해요. 대부분 직접 만나서 말하거든요. 그럼 녹음이 더 중요하겠네요. 둘째로는 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해요. 서영이 두 번째 항목을 적었다. 스트레스성 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증거가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꼭 받아보세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신과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이력에 남을까봐. 서영이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은 씨, 제가 이런 사건을 수십 건 해봤는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보호하는 걸 미루는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지금 당신은 전쟁터에 있어요. 상대방은 이미 3년 동안 당신을 공격해왔고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방어구 하나 제대로 안 갖추고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로는 목격자 증언이에요. 시댁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대부분 가족들만 있을 때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어떠세요? 당신이 시댁에서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아, 그렇긴 해요. 어머니가 3년간 제 상태를 다 기록해 두셨거든요. 정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더 화나하세요. 서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위자료 얘기를 해볼까요? 위자료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돈 얘기가 나오니 왠지 부담스러웠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3천만 원. 지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의 질과 양이에요.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서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진단서가 있고 체중 감소나 불면증 같은 신체적 증상이 확인되고 녹음으로 모욕적 발언들이 증명되면 최소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받은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되나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서영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다. 첫째, 녹음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안 돼요. 오직 재판에서만 증거로 사용해야 해요. 둘째,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녹음해야 해요.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서 문제 발언을 유도하면 안 되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녹음할 때는 날짜와 장소, 참석자를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서영이 명함을 건네며 마지막 조언을 했다. 지은 씨, 일단 3개월 정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병원 진료도 받으시고 녹음도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담 받으시죠. 3개월이면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오래 끌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상담료 50만 원을 지불하고 나오는 길에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걷는데 갑자기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디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무슨 볼 일? 오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가요? 왜요? 그냥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싶으시다고. 빨리 들어와.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명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어디 갔다 와? 남편 혼자 두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 일이 그렇게 중요해? 명희의 추궁이 시작됐다. 지은은 가방 속 녹음기를 슬쩍 켰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결혼한 여자한테 무슨 개인적인 일이 그렇게 많아?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은아, 너 요즘 태도가 이상해. 시댁에도 자주 안 오고 얼굴도 어두컴컴하고. 상민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 명희가 지은을 째려보았다. 시집 와서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명희의 목소리가 공격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답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럼 뭔 스트레스라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 우리 때는 이런 게 어디 스트레스야. 지은이 참고 있는 사이 명희가 계속했다. 그리고 너 요즘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상민이 보니까 집이 좀 어수선하다던데. 집안일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결혼한 여자가 나름대로가 어디 있어? 명희가 일어나서 주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봐봐,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게 뭐야? 실제로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컵 하나만 씻지 못한 것뿐이었는데 명희는 그것을 문제 삼았다. 어머님, 아침에 급해서. 급해서? 여자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해놓고 급하다는 소리를 해.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너 요즘 책 일은 언제까지 할 거야? 벌써 30 넘었는데 애 생각은 안 하고. 결국 그 얘기로 귀결됐다. 애는? 저희가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면 뭐 해? 준비는 무슨 준비? 그냥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명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일한다고 핑계 대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안 하고. 여자가 애를 안 낳으면 뭐야? 지은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저도 애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낳을 건데? 35 되면 고령 산모야. 그때 가서 애 낳으면 위험하다고. 상민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은이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 뭔 고민? 여자 고민이란 게 뭐가 있어? 애 낳고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명희가 다시 지은에게 집중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일 때문에 애 안 낳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도 있고 시댁에서도 기다리고.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의 파일 폴더에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녹음 파일 15개, 사진 자료 30여 장, 병원 진료 기록 3건, 그리고 상세한 일지. 토요일 오후 변호사 강서영과의 두 번째 상담이었다. 많이 모으셨네요. 서영이 지은이 정리해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이 중요해요. 여자가 할 일도 별로 없으면서 언제까지 그런 걸 하실 거예요. 같은 발언들이 지속적인 인격 모독의 증거가 됩니다. 정말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충분해요. 병원 진료 기록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도 받으셨고,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위자료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천만 원.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남편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혼에 동의할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조정이나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이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날 오후 지은은 시댁으로 가는 대신 카페에서 가영을 만났다. 어떻게 됐어? 변호사 말로는 충분히 가능하대.
지은이 상담 내용을 전하자 가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근데 무서워.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피해자야. 가해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상민이었다. 여보, 어디야? 시댁에 안 와? 오늘은 안 갈래요. 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안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가영을 봤다. 오늘 남편한테 얘기해 볼까 봐. 뭘 얘기하게? 이혼 얘기. 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준비를 좀 더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일단 반응을 보고 싶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잖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저녁 7시 집에서 상민을 기다리던 지은은 녹음기를 준비했다. 왔어? 상민이 들어서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시댁에 안 갔어? 어머니가 화나셨어. 앉아요. 얘기할 게 있어요. 지은의 진지한 표정에 상민도 소파에 앉았다. 뭔 얘기?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생각해온 거예요. 시댁 때문에? 그깟 일로? 그깟 일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3년 동안 받은 모욕과 무시가 그깟 일이에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오빠는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서본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 저를 모욕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려본 적이 있나요? 상민이 말문이 막혔다. 나도 힘들었어. 가운데 끼어서. 가운데 끼었다고요?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제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준 적은 있나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래도 이혼은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가족들 체면이 저보다 중요한 거네요. 상민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댁이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죠. 말도 안 돼. 그럼 명절은? 제사는? 오빠가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혼자 가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역시 체면이 우선이었다.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앞으로 제 편에 서주실 거예요? 시댁에서 저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상민이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최대한. 노력해 볼게. 노력이요?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그런 건 상황을 봐야지. 지은은 실망했다. 여전히 확실한 답을 피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야, 진짜로 그럴 거야? 네.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할 거야? 순간 상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변호사?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상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미쳤구나, 정말. 남편한테 사전에 상의도 없이 변호사를 상의했으면 허락해 주셨을까요? 상민이 벌떡 일어났다. 당장 그 변호사한테 취소하라고 해. 이혼 따위 절대 안 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결정할 문제.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상민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잘해줬다고요? 지은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잘해준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다른 며느리 얘기는 왜 해요? 저는 저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절대 이혼 안 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 줄 알아? 저는 상처받아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그 말이 결정타였다. 지은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상민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녹음을 정지하고 파일을 저장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날 밤 시댁에서는 지연의 쇼핑몰이 월 매출 7천만 원을 돌파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지은이는 어디 갔지? 오늘 안 왔네. 명희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게 상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했다.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핸드폰을 열어 강서영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응급 상담 가능할까요?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준비 완료인 것 같네요. 지은은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시와 모욕으로 세워진 시댁의 성벽을 무너뜨릴 폭풍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다.